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묘한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전래동화나 옛날 이야기들.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연이나 가슴 찡한 뒷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진짜 이야기나 주인공들의 숨겨진 속마음을 깊이 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놀부의 눈물입니다. 과연 놀부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 저와 함께 긴 옛이야기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때는 조선의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섣달 금은 무렵 하늘에서는 밤새도록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논두렁과 초가지붕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온 마을을 얼어붙게 만들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우물가의 두레박줄에도 고드름이 매달리고 마른 풀숲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고요한 밤길 위로 발자국 소리조차 눈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한 집 대문이 쾅하고 닫혔고 묵직한 나무 문짝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마을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밖에는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어린 자식 셋은 삼배 저고리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지요. 아이들의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형님 집에서 짐을 들고 쫓겨난 흥분의 가족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놀부 그 인간 사람이 아니요. 저 추운 날에 자기 동생 식구들을 쫓아내다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소? 얼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오장이 없는 인간이지.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을 저렇게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저 꼴을 보면 저 세상에서 눈을 못 감으실 거요. 재산 혼자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동생 한 명 먹여 살리기가 그렇게 아까울까잉. 쌀 한 대 나눠주는 게 그리 아까웠을까나? 마을 사람들의 욕은 며칠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놀부 이야기가 나왔고 놀부의 이름은 어느새 탐욕과 냉혹함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놀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릴 만큼 그 이름은 이 고을에서 욕설과 다름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문을 걸어 잠근 놀부의 방에서는 불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들이지 않고 하인도 부르지 않은 채 놀부는 혼자 그 어두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또 들썩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솟아 오를 때마다 그는 더욱 세게 입을 막았습니다. 단 한 가지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됐으니까요. 누구도 이 모습을 보아선 안 됐으니까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에서 방바닥으로 방바닥에 돗자리를 적시도록 흘러내렸습니다. 놀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처마를 울리고 눈이 더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방 안에서 놀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걸어나간 발자국이 눈 속에 묻히는 것처럼 자신의 울음도 그렇게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놀부는 왜 악마가 되어야 했을까요? 또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아무도 몰랐던 장남 놀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닭이 첫 울음을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가시고 별이 뜰 때까지 일하다 돌아오셨지요. 아끼고 아끼며 평생을 논밭을 일구어 돌아가실 무렵에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중농의 살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것은 논 5천 마지기, 밭 2천 떼기, 그리고 제법 든든한 기와집 몇 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가 묘한 것이 그토록 부지런한 아버지 밑에서 어쩌면 이리도 다른 두 아들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장남 놀부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슬을 맞으며 논을 살피고 저녁에는 장부를 펼쳐 한 해 농사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씀씀이를 줄이고 풍년이 들면 다음 해의 종잣값을 먼저 챙겨두는 사람이었지요. 반면 차남 흥부는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단 한 가지도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불 속에 있었고 겨우 일어나도 일터에 나가는 대신 마을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신 흥부는 천성이 착하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인정이 넘쳐서 남이 힘들다 하면 자기 것을 먼저 내주는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살갑게 대했지요. 그러니 흥부가 앉은 곳에는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내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놀부는 형제의 유산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장남인 자신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 동생도 마땅히 제 몫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 10마지기를 떼어줬습니다. 흥부는 기뻐하며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치되었습니다. 제때 물꼬를 트지 않아 벼가 말라가도 흥부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결국 소작을 맡겼습니다. 소작료로 들어온 쌀은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느라 금세 사라졌습니다. 놀부가 다시 쌀 10가마니를 보내줬습니다. 흥부는 그 쌀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곡간이 다시 비었을 때 흥부의 아내는 또 아이를 낳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넷이었는데 5째였지요. 놀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부가 어렵게 마련해준 100냥짜리 종잣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면포를 사서 장에 내다 팔아보라고 처음으로 장사 미천을 쥐어보낸 것이었지요. 그런데 흥부는 장터에서 만난 낯선 사내의 말에 홀려 그 돈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왔습니다. 2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증서 한 장 받지 않고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헌데 그 사람이 어찌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던지. 비단 장수라고 했는데 옷매무새도 반듯하고 말씨도 품위가 있어서 하하. 흥부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놀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흥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다만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놀부는 장부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지요. 이대로 계속 나눠주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흥부는 받을 때마다 금방 써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두 집 모두 거덜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온 흥부는 형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형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로 늙어갈 것이었습니다. 놀부는 촛불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냉정해 보이는 것이 진짜 형의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결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흥부가 밥을 구하러 형님 집을 찾아온 것은 아이들이 사흘을 굶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흥부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발을 들었다가 도로 내리기를 여러 번 했지요. 형님 댁의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자 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막내의 얼굴이 떠오르자 흥부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형수가 나왔습니다. 놀부의 아내였지요. 그 손에는 커다란 밥주걱이 들려 있었고 형수는 흥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주버님 또 오셨어? 흥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형수님,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쌀 한 대 빵만. 아이들이 사흘째 죽도 못 먹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형수는 들고 있던 밥주걱을 번쩍 들어 흥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밥을 얻어먹으러 와. 두 손 멀쩡한 사내가 형님 집 문을 두드리다니. 그 낯짝이 부끄럽지도 않소. 사내 대장부가 밥 한 그릇 못 벌어 처자식 굶기면서 형님 집 앞을 기웃거리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소이까. 흥부는 뺨을 얻어맞고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뺨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주걱에 가득 눌어붙어 있던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고슬고슬하고 윤기가 흐르는 좋은 쌀로 지은 밥이 흥부의 뺨에 그대로 달라붙은 것이었지요.
흥부는 걸어가면서 손가락으로 그 밥알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았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수치스러운데도 밥은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걱질에는 놀부가 전날 밤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두었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날 밤 놀부는 아내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주위에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흥부가 굶주림을 못 참고 밥을 얻으러 오면 당신이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한번 때려줘야 하오. 아내는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무리 야속한 시동생이어도 어떻게 뺨을 때리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소? 놀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그 녀석이 분해서라도 일어납니다. 지금 흥부는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어.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따끔하게 혼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내라면 뺨 맞은 수치심이 있어야 하오. 두 손 멀쩡한데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가 뺨을 맞은 그 수모가 그 녀석의 자존심을 건드릴 거예요. 그것이 흥부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나는 믿소. 아내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걱의 밥은 얼마나 묻혀야 합니까? 놀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묻혀요. 가장 좋은 쌀로 지은 밥으로. 오늘 아침에 새로 지은 햅쌀밥으로. 흥부가 뺨에 묻은 밥이라도 떼어 먹고 갈 수 있게. 그리고 배가 아프더라도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고 갈 수 있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한테 이런 역할을 시켜서. 아내는 이튿날 아침 가장 좋은 쌀을 골라 밥을 지었습니다. 주걱에 밥을 한가득 덜어놓고 흥부를 기다렸습니다. 흥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그 얼얼함이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두 손 멀쩡한 사내가 형수에게 뺨을 맞다니.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흥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지게를 졌습니다. 남의 집 장작을 패주고 논두렁을 고쳐주고 허들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혼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습니다. 흥부가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만 세상이 그리 순탄하게 돌아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품을 팔아도 입에 풀칠하기 빠듯했고 아이들은 자꾸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이웃 고을에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도령이나 약한 양반이 관아에서 태형을 받게 되었을 때 힘 좋고 가난한 사람이 대신 맞아주고 품삯을 받는 것이었지요. 볼기 한 대의 단양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흥부는 이를 악물고 그 고을로 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이들 밥을 생각하면 몸을 아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를 맞아보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또 앞에서 집행관이 매를 치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끝나고 나서 건네받은 돈이 단양이 아니라 30냥이었습니다. 흥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오? 단양이라 하지 않았어? 돈을 건네주던 이방이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윗분에 명이 있었소. 더 많이 받아가시오. 흥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고 솜입을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큰돈이었기에 그 기쁨은 남달랐습니다. 흥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안고 잠들면서 처음으로 가장의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윗분이 누구인지를 흥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전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놀부는 단출한 행장을 챙겨 이웃 고을로 넘어갔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디 간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을 어귀의 허름한 주막에서 이방을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이방 나리. 며칠 안에 흥부라는 이름의 사내가 태형 대립을 하러 올 수도 있을 것이오. 그 녀석은 내 동생이오. 이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녀석 매는 요란하게만 치고
아프지 않게 살살 때려주시오. 또 대신 품삯은 내가 따로 드리는 이 돈을 합쳐서 넉넉하게 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일은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제 동생이 알아서는 안 되니까 말이요. 이방은 한참 놀부를 살펴봤습니다. 나으리, 대체 왜 그러시오? 돈을 손해 보시는 게 아니오. 놀부는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스스로 벌었다고 믿어야 하오.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다시 나한테 기대려 할 것이오. 제 힘으로 해냈다는 그 자신감이 쌓여야 그 녀석이 진짜로 일어설 수 있어. 이방은 아무 말 없이 돈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 흥부가 기적처럼 비옥한 땅을 헐값에 빌릴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부가 미리 마름에게 찾아가 부족한 소작료를 채워줄 테니 흥부에게는 가장 물 좋은 땅을 내주라고 부탁해두었던 것이지요. 마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나으리, 그러면 결국 나으리만 손해 아니오이까? 놀부는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손해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흥부가 모르게 또한 아내도 모르게 놀부는 뒤에서 조용히 동생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때로는 흥부 앞에 놓인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미리 손봐두기도 했고 때로는 흥부가 운 좋게 얻은 기회들이 사실은 놀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부는 겉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진 형이었고 동생 앞에서는 냉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흥부 스스로 자신이 해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쌓여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흥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지붕의 허름한 곳을 손수 수리하고 아이들 글 공부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발로 서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스스로 땀 흘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부는 나무 그늘 아래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뭉쳐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놀부는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흥부야. 그거면 됐다. 이제 됐어. 그런데 놀부의 눈빛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일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놀부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몇 해 전 먼 나라에서 온 상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상인은 남방 바닷길을 오가는 사람이었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기이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득히 먼 남쪽 나라에 씨앗 하나에서 온갖 재물이 쏟아지는 신기한 박이 자란다는 것이었지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박을 복을 담는 그릇이라 불렀고 씨앗 하나의 값이 황소 수십 마리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놀부는 그날 밤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놀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방을 오가는 상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장터마다 돌아다니고 포구에도 나가봤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 박씨를 실제로 본 사람을 찾는 데만 2년, 그 씨앗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내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놀부가 박씨를 손에 넣은 것은 흥부가 제비를 돌보던 그의 봄이었습니다. 포구에 들어온 남방 상인을 통해 겨우 구한 씨앗의 톨이었습니다. 그 값이 얼마였느냐 하면 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장부를 슬쩍 들여다본 아내가 올해 왜 이리 곡간이 줄었소? 하고 물었을 때 놀부는 농사가 안 됐소. 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씨앗의 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부는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씨앗을 어떻게 흥부에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직접 줄 수는 없었습니다. 형이 준 것이라는 걸 알면 흥부는 또 형에게 기댄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아직까지는 흥부 스스로 복을 받았다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부는 흥분의 처마 밑에서 새끼 제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흥부가 다리를 고쳐준 그 제비였습니다. 이제 다 나은 다리로 날갯짓을 연습하며 처마 끝에서 허공을 향해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지요. 놀부는 그 제비를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어두운 새벽, 놀부는 홀로 흥분의 집 처마 밑으로 갔습니다. 인기척 하나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제비는 둥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그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놀부의 손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놀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씨 한 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 절반을 주고 구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작게 접은 편지 한 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훗날 흥부가 박을 켤 때 발견하도록 그때가 되어야만 읽히도록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제비 발에 묶었습니다. 실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묶었습니다. 다 묶고 나서 놀부는 제비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제비의 눈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잘 부탁한다. 내 동생한테 잘 가져다 줘. 놀부는 두 손을 펼쳤습니다. 제비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날갯짓을 한번 크게 하더니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놀부는 고개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흥분의 처마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비가 떠난 것이었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아쉬운 얼굴로 빈 둥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제비가 발에 무언가를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흥부가 풀어보니 안에는 박씨한 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사 박씨와는 달리 빛깔이 유난히 짙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비가 가져다 준 것이니 정성껏 심었습니다. 박씨는 봄비를 맞으며 땅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여린 싹이었는데 여름을 지나면서 줄기가 담을 타고 올라가더니 가을이 되자 마당 가득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크기가 예사박과는 달랐습니다. 어른 두 명이 두 팔을 벌려 안아도 모자랄 만큼 크고 묵직한 박들이 지붕을 덮을 듯 매달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박 앞에 모여 섰습니다. 이 박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흥부가 톱을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톱날이 박의 겉면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박이 뒤쪽으로 갈라지는 순간 안에서 황금빛 곡식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고운 비단필이 굴러나왔고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와 미장이들이 나타나 눈 깜짝할 사이에 허름한 초가를 반듯한 기와집으로 고쳐 세웠습니다. 흥분의 마당은 순식간에 별세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부는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을 가린 채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쏟아진 곡식 위를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흥부는 그 한복판에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켠 박 속에서 재물들 사이로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소박하고 낡은 종이었습니다. 흥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겉면에는 익숙한 흘림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흥부에게 내가 스스로 서는 날 이것을 열어라. 형 놀부. 흥부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소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울음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 안에 편지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흥부야, 이 박씨는 내가 몇 해 전부터 구하러 다닌 것이다. 남방 바닷길을 오가는 상인에게서 소문을 들었고 그 씨앗을 손에 넣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값이 얼마냐 물어볼 것 같아 미리 말해두마.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구했지만 이 형은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이것을 전해줄 때가 된 것이다. 내가 다리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미물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다. 그날 밤 형은 많이 울었다. 기뻐서 운 것이다. 형으로서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지난 날들, 뺨을 맞게 했던 일, 문을 걸어 잠갔던 그날 밤,
모두 용서해 다오. 나는 단 하루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 박씨가 그 마음의 전부다. 흥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했지만 흥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형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주걱으로 뺨을 맞던 날의 형님 얼굴, 대문을 걸어 잠그던 날의 형님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몇 해 동안 혼자 남방 상인을 찾아다니며 씨앗을 구하러 다녔을 형님의 모습,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형님이 평생 일구어온 것의 절반을 이 작은 씨앗 한 토를 위해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한 채 하늘이 준 복인 것처럼 포장해서 흥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에 제비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흥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당을 나서서 골목길을 걷고 고갯마루를 넘고 논두렁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눈물을 말렸지만 또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집 솟을 때문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흥부는 대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부는 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뒤에 느릿한 손놀림이었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대문 안에 서 있는 흥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놀부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뭔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흥부가 달려들어 형님의 등을 두 팔로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흥부의 팔이 형님의 등을 꽉 붙들고 있었고 놀부는 돌아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형님, 낮게 꺼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오해와 감사와 미안함이, 형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탄과 죄송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놀부는 끝내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형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못난 동생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님. 그 말에 놀부의 어깨가 크게 한번 들썩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평생 혼자 감당해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해가 완전히 넘어가도록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의 하인들도 안채의 형수도 모두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두 형제가 평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노을이 지고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두 형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달마다 한 번씩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묵은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계절이 한 번 돌고 나자 두 형제는 밥상 앞에서 크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부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왔고 흥부는 형님 앞에서 마음껏 기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야 그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욕을 먹어가며 동생을 일으켜 세운 형이 있었다는 것을, 악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에서 동생의 길을 닦아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 형의 이름이 놀부였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무뚝뚝하고 때로는 매몰차게 느껴졌던 사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사람, 그런데 돌아보면 언제나 뒤에 있었던 사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 부모님이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받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곳곳에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는 언제나 첫째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사랑은 언제나 들키지 않으려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옛 이야기의 속사정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